자, 이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걸 잠깐 이야기하면서 들어갑니다. 지난 강의 수업했던 게 우리가 남북협상에서부터 6.25 전쟁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이제 국내적 정치 상황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로 이야기하면 제2장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1번 이승만 정부라고 장기 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게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민족의 처벌법도 했고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고 이승만의 반대가 등장했습니다. 50년에 6.25 전쟁이 나왔어요. 이 6.25 전쟁은 50년부터 53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로 가면 이승만 정부 집권 후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뭐냐? 부패 척결을 요구한다든가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 대처하고 있다. 즉 반민족인 처벌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이 말하고 관계되겠고 또 하나 보수적 정치인과 한민당들과 갈등을 하고 있는 문제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장기집권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우리가 이승만 정부가 등장할 때는 우리나라는 직선제였습니까? 간선제였습니까? 초대 국회에서는 간선제로 등장했습니다. 이 간선제 국회였고요. 어디서 뽑는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임기는 4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된 게 1948년에 대통령 됐어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몇 년에 나온다? 52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전쟁 중에도 문제점도 등장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또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제2차 총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2차 총선거가 몇 년에 등장하냐면 50년 5월 11일 날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5월 10일은 뭐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잠깐. 5월 10일이 아니라 5월 30일이에요. 50총선거라는 것은 48년이니까 5월 30일 날 우리나라 총선거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었던 한민당이 대거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선되냐면 무소속 계열이 꽤나 당선이 돼요. 그리고 초대국회와 다른 점 초대국회는 남북협상 계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북협상 계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서도는 남북협상 계열이 꽤나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국회에 들어오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집권여당이 한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민당이 대거 몰락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문제점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타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 직선제를 선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자유당을 창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951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을 창당해서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슨 개헌하느냐? 발췌 개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췌하기 위해서 공비터보를 빙자로 해서 부산에서 위수령 계엄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수령 아니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발췌 개헌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 52년에 발췌 개헌이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개헌, 발췌 개헌을 몇 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1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을 처음으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디서 뽑냐?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도록 합니다.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양원제를 만들어요. 그러나 이 양원제는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양원제가 실시된 것은 4.1革命 이후에 실시된다. 그래서 만들었지만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모로 해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법은 있었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어디서 뽑는다? 직선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췌기는 어디서 나왔다?
부산이란 역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개헌 중에서 부산에서 나온 거 하나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나온 것은 부산에 나왔던 발췌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발췌견을 통해서 이승만이 다시 처음에 48년은 대통령 됐죠,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52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차 2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초대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몇 번만 하냐? 2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년에 대통령 됐으니까 몇 년을 못 나온다? 56년 대통령에는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4년에 2차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2차 개헌을 우리가 4.4.5입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개헌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4.4.5입, 4는 버리고, 소수자 4는 버리고 5는 위로 올린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 거로 봐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다시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잠깐, 발췌견도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4.4.5입 개헌도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나왔던 개헌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승만이 이런 장기 집권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만 세력들도 꽤 있겠죠. 그래서 야권이사 불만 세력들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만든다던가 진보당을 결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을 결성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56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5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이승만은 당선이 됩니다만은 이때 대통령이 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대통령 선거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여당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이기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민들이 하는데 대통령이 한 표를 찍고 부통령이 한 표를 찍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야당인데 민주당에서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통령으로 나왔던 사람이 조봉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50년 선거에서 옆에 사파도 있습니다만 꼭 보실 게 있어요. 자, 이때 야당의 대통령이었던 신익희란 분이 무슨 주장을 하느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당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 야당의 대통령이 보였던 신익희란 분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결론 누구 투표만 난다? 이승만과 조봉암 간의 투표가 되겠고, 부통령은 이런 투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지만 조봉암이가 약 30% 득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는 누가 당선된다? 이승만이 당선이 되겠고, 부통령은 누가 당선되냐면 장면이 당선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56년 선거란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다음 선거는 몇 년이겠습니까? 60년 선거가 나오겠죠. 60년 선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로 4번에 가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됐지만 문제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바뀐다 그랬죠. 유상차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50년대 후반 이래야 되겠고 58년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상이었던 게 원조가 유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무상은 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들어온 물건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왔던 물건이 밀이나 면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걸 키우는 농민들은 굉장히 몰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들어왔던 밀이나 면화를 가지고 공업 원료를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커지는 성향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고 나중에 이게 재벌로까지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내용, 여기서 문제점, 국민들이 못 살게 된 문제점이 있고, 권력체제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승만 세력은 반공체제를 강화하면서 조봉암이 무소속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진보당 계열이에요. 진보당 쪽이에요. 그래서 진보당 인사를 탄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58년 진보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요. 신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있는 번에 야당 신문이었다. 야당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이 강한 거예요.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게 5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서서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잃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는 과정에 60년 대통령 선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60년 대통령 선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과는 뭐가 돼버립니까? 4.19 혁명으로 넘어가 버리죠. 자, 우리나라 4.19 혁명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이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이것을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개입니다. 4.19 혁명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80년에 나왔던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광주 5.18이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87년에 나왔던 6월 민주항쟁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6월 민주항쟁과 4.19 혁명을 중심으로 한 문제고 80년에 나왔던 5.18 민주화 운동은 시험 문제에 좀 배제점이 강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6월 민주항쟁과 4.19 혁명은 이게 전국에서 나왔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광주 5.18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주란 지역적인 문제란 이야기예요. 지역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전국적인 면을 좀 더 중시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6월 민주항쟁과 4.19 혁명을 시험 문제에 자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4.19 혁명은 60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 첫 번째로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게 이승만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다. 독재화적 일론절이요. 이러면서 나오겠고,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이승만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4.19 혁명의 가장 직접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산에서 제일로 처음에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또 세 번째, 미국의 경제 원조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든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4.19 혁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4.19 혁명 관계되면서, 자, 이제 시작을 봅니다. 4.19 혁명은 투표는 언제냐? 3월 15일 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을 잠깐 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자, 여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은 이승만과 이기붕이 그대로 출마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장면이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신익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때 신익희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조병옥이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날이 며칠이었다? 3월 15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15 부정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3.15 부정선거대를 보면 4를 사전투표하게 됩니다.
40표를 미리 투표하는 거예요.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를 합니다. 3명, 9명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네 투표용지 보고 내 투표용지 보고 이러면서 투표할 수 있다. 공개 투표를 한다든가 완장부대 활용을 하고 있다. 또 나오게 되는 게 야당 참관인을 축출하는 등 부정선거를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 부정선거를 단행하다 보니까 마산에서 학생 시위가 제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산 학생 시위에서 학생 이름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김주열입니다. 이분 잊어먹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4.19 혁명 문제를 낼 때 사료가 나올 때 김주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사료로 여러분 체계를 보도록 합시다. 날개쪽이 가다 보니까 4.19 혁명이란 타이틀을 가면서 네모 1번과 네모 2번 사료가 등장할 겁니다. 근데 네모 1번 사료 끝허리 줄 정도 가다 보면 김주열이 나와요. 네모 2번 끝허리 세 번째, 네 번째 줄 가다 보면 거기도 김주열이 나옵니다. 김주열. 자, 그래서 보시면 마산 학생 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김주열 분이 죽었어요.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산 앞바다에 아마 돌에 묶어갖고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이러다가 4월 11일 날 시신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시위는 좀 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마산에서 시위가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들이라든가 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면서 시위를 오도하는 과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도된 거고, 그리고 4.19 혁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지금 선거가 올바르다, 잘못됐다? 잘못됐죠. 그래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대통령 내려와라.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김주열 시신이 나오면서 시위는 더욱 확산돼요. 그래서 4월 18일 고려대생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9일 시위가 커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시위 과정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누구? 장면이가 사임을 해요. 근데 장면이 사임을 하고 나중에 뒤에 마지막에 가서 이승만이 사임을 합니다만은 장면은 사임을 해요, 결론적으로. 그런 과정에 4월 25일 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등장합니다. 고려대 필요 없어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다. 우리 교재상으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은 4.19 하나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날개에 보다면은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개 체크하는데 1번과 2번과 5번 체크해 두시겠고, 이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1번, 2번, 5번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사료 이쪽에 런저리요. 1번, 2번, 5번 꼭 체크해 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로 가버린다? 미국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이 인자가 누굽니까? 부통령이에요. 근데 부통령은 이승만보다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중에 나가버렸죠. 그러면 3인자가 누구냐? 허정이에요. 그래서 허정의 과도정부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허정의 과도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일정 기간의 통치권을 행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에 의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가다 보니까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단 이것은 학생과 시민이 같이 참여한 혁명입니다. 이러면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03번 장면정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허정의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뒤로 장면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허정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통치
이를 이양받는 과정이 세 번째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도정부를 수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도정부에서 헌법을 제정을 해요. 결론적으로요.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할 때 1차 개헌이 뭐였습니까? 52년에 있었던 8차 개헌. 2차 개헌이 54년에 있던 4서육 개헌. 그러면 이게 몇 차 개헌이 되겠어요? 3차 개헌이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근데 여기서는 양원제를 이야기하고 내각 책임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 헌법 개정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 양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미국도 양원 맞잖아요. 상원 하원인데 우리나라는 민의원하고 참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과 참. 근데 양원제가 실현된 것은 언제? 허정우 과도정부를 통해서 장면정부 때만 실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양원제를 헌법에 마련할 때는 이전에도 한 번 있었다. 언제? 8차 개헌 때. 직선제, 양원제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거기서 한 번 있지만 실현된 것은 장면정부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되면서 새로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때 뽑을 때 결과는 야당이 승리를 해요. 이 야당이 뭐? 민주당의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이때 구파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윤보선입니다. 그 다음에 총리는 누가 되냐면 장면인데 장면은 신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나눠진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정권에 조금 문제점도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한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선거를 통해 누구 정부가 수립이 된다? 장면 정부가 수립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장면 정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요. 장면 정부. 이 장면 정부는 60년에 나온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 정부는 60년에 나왔지만 바로 61년에 5.16 군사 정변이 나와요. 그러면서 깨져버립니다만은 자, 우리가 말하는 장면 정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60년에 4.19 혁명으로 등장했던 정부. 우리가 장면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장면 정부는 자, 국정 목표를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조가 꽤나 설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통일운동도 꽤나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가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장면 정부가 나왔으니까 부정선거자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부정선거자 처벌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그리고 통일 문제에서도 소극적이었다. 왜 그런 형태가 나오냐면 장면 정부의 통일론은 유엔 감시하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계들은 통일론은 중립화 통일론이었어요. 이 중립화 통일론은 사파의 설명에도 나오는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은 중립적이죠.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중립화 통일론도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자 처벌은 하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비록 소극적이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4차 개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4차 개헌을 우리가 소급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닌데 행위는 자, 우리가 사건 전개 과정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이 지금 현재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행위가 이때 불법적 행위 어떤 행위가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행위와 관계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어찌나 요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이것이 행위가 나왔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란 얘기야. 왜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그냥 이때니까. 그러니까 법이 나올 때는 백은 아니지만 소급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이때 나왔는데 행위가 이때 나왔어요.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이전까지 소급해서 처벌하겠다. 소급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4차 개헌 60년 12월 달에 나온 거라,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나왔던 4차 개헌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면 정부에 부과된 과제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 잠깐. 장면 정부에 부과된 과제를 생각합시다. 자, 이승만 때 우리 국민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아서 먹고 살자는 거. 경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부정선거자 처벌의 소국이었고 먹고는 살도록 해주겠다는 시각이 일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장면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계획을 일반적으로 2반을 해요. 5개년 계획 2반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시행한 건 누가 한다? 5.16 군사정변이 그다음 박정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여기서는 2반을 냈다. 실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61년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결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61년에 나왔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16 군사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61년이에요. 그러면 5.16 군사정변이 나오는 배경, 장면 정부의 무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무능 중에 하나가 경제 제일주의를 채택하면서 감군 정책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동그라미 내려가니까 사회적 혼란이 꽤 등장하고 있다. 무질서도 나오고요. 급진적 통일은 등장하게 되면서 무질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박정희와 김종필이가 만들었던 첫 번째 단체가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면서 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혁명 공약이 있습니다. 옆에 날개 쪽에 자, 제목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자, 혁명 공약이라고 돼 있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건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인자중하는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한 줄 건너뜁니다. 군사혁명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 5.16 군사정변에 나왔던 단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건너뛰어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체크. 반공이 국시의 첫 번째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5.16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했던 혁명 공약입니다. 근데 이 5.16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이 군사위원회는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치권을 행사하겠고 중앙정보부도 설치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그라미 가다 보니까 정치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든가 불량배를 소탕하기 시작을 합니다. 농어촌 부채 탕감을 한다든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는 반공을 꽤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공법을 제정해요. 정치활동 정화법도 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뭐가 나오느냐, 불량배 수탕이라고 돼 있죠. 이 불량배 수탕은 나중에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는 과정에 뭐가 나옵니까? 삼청교육대가 나와요. 그것하고 조금 이름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 되겠지만 구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군사정변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때 개정을 하는데 이때 개헌이 몇 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차 개헌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운영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다. 대통령이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 누가 뽑는다?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헌법 개정을 하고 났던 우리 박정희가 무엇을 그 다음에 마련하느냐? 자, 자기가 원래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박정희는 자, 사회 혼란을 빌미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못하지 않겠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군대로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자,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63년. 그리고 군대에서 예편해요. 군대에서 예편해가지고 자, 일반 사람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박정희가 대통령에 승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부?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뒤로 지으면서 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에 이승만 정부가 나왔습니다. 장면 정부 나왔죠. 다음에 나오는 게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네요. 박정희 정부는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4년제 맞아요, 결론적으로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반공을 꽤나 중심을 하게 됩니다. 정책에서였어요. 그리고 경제를 꽤나 중심으로 합니다. 이 경제는 뭐냐? 장면 정부에서 만들었던 경제개발 5개년계를 위반한다 그랬죠. 이 위반한 걸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몇 년에 실행합니까? 62년에 실행을 해요. 62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자, 이러면서 본다. 경제제일지원칙을 추진하는데 이 박정희 정부가 나가는 과정에 65년에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일으킨다. 정상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65년, 64년 내용을 또 가야 될 겁니다만은 한일국교 정상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냐면 한일협정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교 정상화는 이승만 정부 때도 하려고 했고 장면 정부 때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군정기관 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 62년입니다. 김종필과 오이라 간의 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65년에 한일협정은 된 거예요. 근데 이 한일협정을 되기 전에 한일협정을 한다는 소문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을 하지 마 이러면서 시위가 등장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게 64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3 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3 시위인데 이 63 시위에서 나오게 된 백이 뭐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35년간을 지배했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사죄하지도 않았고 배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국교 정상을 하느냐? 이러면서 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굴욕적 한일회담은 거부한다. 이런 시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위 과정에 시위했던 대표적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위했던 한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올라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다? MB 대통령이 있습니다. MB, 이명박 대통령이 63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나 이 시위는 결과적으로 진압이 돼요. 그러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근데 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일정 돈을 받아요. 이 일정 돈을 받은 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계를 수립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경제발전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경제개발에 일부 돈의 이용도 됐다. 이런 면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65년에 또 하나 나왔던 사건으로 나오면은 베트남 파병이 등장해요. 지금은 베트남이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월남 파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베트남 파병은 우리나라 군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베트남은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과정이고, 하나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이 지원하는,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두 개가 싸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요. 군대 좀 보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정희는 보내긴 보내요. 근데 보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올 목적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그러면 이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군대를 파견하는데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간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때 얻는 게 뭐냐? 국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당시 미국이 최신식 사용하는 소총 M16이 우리나라도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차관을 제공한다든가, 베트남이 전쟁에 승리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다든가, 상품 수출이 가능한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군대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가 간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거기에서 병 걸려갖고 오는 거죠. 고엽제 문제가 나온다든가, 우리나라 군인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람과 베트남 사람 간의 사이에 나왔던 이들도 등장하죠. 이게 라이따이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문제점도 나왔지만 긍정적인 면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날개 쪽에 브라운 각서라는 게 등장합니다. 6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제1조 추가 파병, 그 다음에 제4조 베트남이란 말이 있습니다. 4조에 베트남이란 말이 있어요. 날개 쪽에.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여기서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파견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해 준 게 뭐다? 브라운 각서라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추가 병력을 파병하겠다. 원래 베트남에 갈 때는 전투군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는 전투군도 가버립니다만은 어쨌든 추가 병력을 파병한 게 베트남 파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가로번 장기 집권 도모가 등장하는데, 잠깐.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6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나온다? 67년에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67년에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67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승리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도 대통령은 몇 번만 한다? 2번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4년 갔으니까 여기서 4년 가면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계속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는 과정에 69년에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바꾼다. 그러면 잠깐, 인자 몇 차헌법이 됩니까? 6차가 되겠죠. 이때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헌은 한 번만 더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3번만 가능하다 그래서 3선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1년에 대통령 67년, 71년. 그러면 71년에 나와서 75년까지 하면은 75년은 대통령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3선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6차 헌법 개헌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60년대 말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등장해요. 세계 경기가 굉장히 밑으로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69년에는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잠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추진했던 게 방공과 경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60년대 말에 경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68년에는 냉전이 극히 강화돼요. 거기 밑에 도움글을 보다 보니까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등장한다든가 1.21 사태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한다. 어디? 울진이나 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한다. 이러한 냉전이 강화되는 과정인데 69년에 미국의 대통령 누가? 닉슨이 미국 대통령 닉슨이 해빙을 주장해버려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운영하고 있었던 방공과 경제의 두 개의 큰 타이틀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박정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개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 타개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게 결과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무엇을 일으킨다?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배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신헌법으로 제정한 배경이다. 그러면 잠깐 이번 강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번 강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이승만 정부에서 나오는 것. 자, 헌법 개정이 몇 번 나왔어요. 근데 이승만은 장기 집권하게 헌법 개정을 한 게 잠깐 발췌견이 있었죠. 내용까지 보셔야 됩니다. 간선제를 뭐로 바꿨다? 직선제로 바꿨다. 2차 개헌 4.4.5입견이죠. 근데 이것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제도를 철폐하겠다요. 그러니까 초대는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20번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4.19 혁명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4.19 혁명 꼭 넣으시 바랍니다. 4.19는 뭐라고 꼭 비교해야 된다? 6월 민주항쟁과 꼭 비교하시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다가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에서 헌법 개정한 게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삼성개헌은 뭐다?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목적으로 개정이 됐습니까? 하면 집권자가 장기 집권 목적을 할 목적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집권자 의도가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